이거 약에 섞어 넣어 한 달만 더 먹이면 완전히 멍해져.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진 건 녹음이었습니다.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 72세 생신잔치였어요. 초대받아온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런데 스피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내일 다 옮기자. 이번엔 큰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들의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았지만 소용없었어요. 5년간 치매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그 순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흐릿하던 눈빛이 달라졌어요. 구부정하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은백색 단발머리, 서리처럼 차가운 눈, 그 눈으로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남 빌딩 두 채 시가 180억.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어요. 전부 내 이름이야. 한 번도 너희 것이었던 적 없어.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22년이었습니다. 22년간 이름 한 번 불러주지 않았어요. 엄마! 팝! 어머님, 빨래! 그게 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5년 전부터 전부 준비하고 있었어요. 녹음 파일 2847개, CCTV 영상 47건, 인지능력 정상 판정서 20회분. 이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5년 전 서울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은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방 안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김복수님 경도 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나왔습니다. 치매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진단서를 바라봤습니다. 은백색 단발머리 아래로 깊게 팬 눈이 종이 위의 글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67세의 여자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며느리 한지영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입꼬리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눈꼬리가 올라간 날카로운 눈이 한순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바꿨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차가웠어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순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지영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병원 복도 창가에 서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갈색 웨이브 머리카락 사이로 젤레이란 손가락이 귀에 핸드폰을 갖다 댔어요. 언니 나야.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료실에서의 부드러움은 어디 가고 빠르고 날카로운 톤이었어요. 드디어 인지장애 판정 나왔어. 의사가 치매 가능성도 있다고 했어.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후견인 신청 준비하면 되겠네. 응. 시어머니 통장부터 정리하고 보험도 확인해 볼게. 언니는 오피스텔 서류 알아봐줘. 지영이 웃었어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 특유의 웃음이었습니다. 걱정 마. 시간 문제야.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토트백에 넣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쪽을 향해 다시 얼굴을 고쳤습니다. 부드러운 미소, 효부의 얼굴. 그런데 지영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복수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복도 기둥 뒤에 서 있었어요. 전부 들었습니다. 드디어라는 말도, 후견인 신청이라는 말도, 시간 문제라는 말도,
복순의 마른 손가락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핏줄이 드러난 손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여자는 분노를 삼키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지영과 정호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복수는 부엌불을 켰어요. 형광등이 파르르 떨리며 켜졌습니다. 찬장 위에 놓인 약봉지를 꺼냈어요. 매일 먹는 혈압약이었습니다. 복수는 봉지를 열어 알약을 하나씩 꺼냈어요. 흰색 원형 알약 3개. 그런데 한 알이 달랐습니다. 색이 살짝 달랐어요. 크기도 미세하게 컸습니다. 복순의 손이 멈췄어요. 모양이 다른 알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가서 돋보기를 가져왔어요. 알약 표면에 새겨진 각인을 확인했습니다.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외출한 틈을 타 약국에 전화했습니다. 이 각인이 무슨 약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약사의 대답은 짧았어요. 그건 수면 유도제입니다. 졸피뎀이요. 복수는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떨림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알약을 다시 봉지에 넣었어요. 원래대로 찬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17년이었습니다. 17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어요. 빨래를 했어요. 청소를 했어요. 이름 한번 불러주지 않는 며느리에게 야, 밥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참았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손주가 있으니까, 가족이 깨지는 게 무서웠으니까. 그런데 약까지 바꿨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이 마르고 또렷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안개에 쌓여 있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 안개가 걷힌 것 같았어요. 전부 보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새벽 2시 집안이 완전히 잠든 시간이었어요. 복수는 자기 방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하얗게 켜졌어요. 연락처에서 정민을 눌렀습니다. 2번 울리고 받았어요. 정민은 원래 전화를 빨리 받는 아이였거든요.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복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네 어머니. 엄마가 부탁 하나 할게. 전화기 너머에서 이불 소리가 바스락거렸어요.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는 소리였습니다. 말씀하세요. 엄마가 치매인 척 할 거야. 네. 오늘 병원에서 인지장애 초기 소견이 나왔어. 큰 며느리가 그걸로 후견인 신청을 하려고 해. 언니한테 전화해서 좋아하는 걸 다 들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정민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약에 수면제를 섞어 넣고 있더라. 뭐라고요? 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 차분한 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그건 범죄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정민아. 복순이 아들의 말을 잘랐어요. 목소리가 낮고 또박또박했습니다. 5년만 줘. 5년이요? 5년이면 이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건지 전부 알 수 있어. 통장, 보험, 부동산, 전부. 엄마가 기록할 거야. 내가 법으로 도와줘. 전화기 너머에서 안경을 벗는 소리가 났어요. 정민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을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5년을 버티실 수 있으세요? 복순이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웃음은 차갑고도 담담했어요. 17년을 참았는데 5년 못 참겠니? 정민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 날 아침, 복순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갔어요. 야, 약 먹어. 복순은 약봉지를 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며느리를 보았어요. 지영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같은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눈에 초점이 흐려졌어요. 입이 반쯤 벌어지고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지영이 힐끗 돌아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진짜 더 심해졌네.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순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다시 또렷해졌어요. 약봉지 안에 수면제를 조용히 꺼내 휴지에 쌌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것이 김복순의 첫 번째 연기였습니다. 5년이 시작됐어요. 이야기를 하려면 더 먼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22년 전, 며느리 한지영이 이 집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지영이 짐을 풀며 안방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이 방은 저희가 쓸게요.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가시면 돼요. 갈색 머리를 묶어 올린 25의 지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 한쪽만 올라가는 그 웃음은 그때부터였어요. 복수는 50이었습니다. 남편 박태주가 옆에 있었지만 아무 말이 없었어요. 복순이 보따리를 들고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방이 22년간의 감옥이 될 줄은. 지영은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식사 시간. 지영과 정호가 식탁에 앉으면 복수는 부엌에서 먹었어요. 같은 식탁에 앉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편하게 드세요. 부엌이 더 따뜻하잖아요. 말은 배려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눈꼬리가 올라간 날카로운 눈이 오지 말라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 개수대 앞에 서서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가 부엌에서만 났습니다. 이름이 사라진 건 결혼 첫 해부터였어요. 야, 밥. 지영이 안방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까지 들리는 그 목소리. 복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갔어요. 야, 빨래. 야, 약. 야, 아버님 기저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복순 씨는커녕 야가 이 집에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1년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5년이 지나니까 야가 자기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무시당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려요. 12년 전 남편 박태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건설 현장을 다니던 남편이 어느 날 가슴을 쥐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장례식장, 조문객이 빠진 밤이었습니다. 복수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로 남편의 웃는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게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장례식장 밤은 너무 조용해서 전부 들렸어요. 언니 나야. 시아버지 돌아가셨어. 지영이 종이컵 커피를 들고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상복 차림인데 젤네일은 그대로였어요. 예금이랑 보험 얼마인지 내일 확인해 볼게. 시어머니 명의로 된 것도 있을 거야.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빈소에서 남편의 영정사진이 바로 저 너머에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어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손주가 있으니까, 가족이 깨지는 게 무서웠으니까. 남편이 떠난 뒤 복순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5시에 부엌 불을 켰습니다. 밥을 했어요. 국을 끓였어요. 반찬 4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영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는 빠뜨리면 안 됐어요. 6시 30분. 지영과 정우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수는 부엌에서 서서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빨래를 돌렸어요. 바닥을 닦았습니다. 장을 봤어요. 오후에는 정우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했습니다. 지영의 블라우스는 손세탁이었어요. 세탁기에 넣으면 안 되는 옷이었거든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설거지를 했어요. 부엌을 정리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가면 밤 10시였습니다. 고마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12년 동안 매일 그렇게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손주가 태어나고 복수는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누군가가 자기에게 할머니라고 불러줬으니까요. 그게 이름이었어요. 할머니가 이 집에서 복순이 들은 유일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겼어요. 손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복순을 피했어요. 거실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어제까지 할머니 하던 아이가. 며칠 뒤 복수는 들었습니다. 지영이 손주 방에서 아이에게 말하는 소리를. 할머니 머리 아프신 거야. 할머니가 이상한 말해도 믿으면 안 돼. 알았지? 가까이 가지 마. 아이가 대답했어요. 네, 엄마. 복수는 손주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에 손을 댔어요. 그러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올 만큼 주먹을 쥐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할머니마저 빼앗겼습니다. 이 집에서 복순을 부르는 이름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추석이었습니다. 복순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부쳤어요. 깻잎전, 동그랑땡, 호박전, 김치전. 기름 냄새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손이 데었어요. 기름이 튀었거든요. 찬물에 손을 담그고 다시 전을 부쳤습니다. 8시가 되자 지영이 나왔어요. 전 접시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전이 왜 이래? 두꺼워서 못 먹겠네. 그리고 핸드백을 들고 나갔어요. 명절에 친정에 간다고 했습니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부엌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혼자 부엌에 서 있었어요. 기름 묻은 앞치마, 데인 손, 4종류의 전. 아무도 고마워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맛있다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턱을 타고 앞치마 위로 떨어졌어요. 기름 냄새와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전을 계속 부쳤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복순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큰아들 정우는 어땠을까요? 정우는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이었어요. 다만 겁이 많았습니다. 아내가 소리를 지르면 눈을 피했어요. 어머니가 울어도 모른 척했습니다. 둥근 얼굴에 작은 눈이 항상 옆을 보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게 습관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이 복순에게 야 밥하고 소리칠 때 정우는 소파에 앉아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다 알아서 해주고 있잖아. 엄마가 좀 이해해. 그 말을 22년 동안 들었어요. 이해해. 참아. 지영이가 알아서 해. 아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 않은 것이 아들의 죄였어요. 22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병원에서 인지장애 판정이 나왔어요. 며느리가 기뻐하는 전화를 엿들었습니다. 약에서 수면제를 발견했습니다.
22년이 모자라서 5년을 더 참았습니다. 22년은 당한 시간이고 5년은 준비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빠뜨리면 안 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순자. 이 집에서 30년을 일한 가정부였어요. 짧게 말아올린 파마머리에 흰머리가 절반이었고 둥근 얼굴에 보조개가 깊었습니다. 웃으면 눈이 실눈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연두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두툼한 손은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전부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야 밥하는 것도, 복순이 부엌에서 혼자 우는 것도, 추석에 아무도 안 오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는 것도. 그런데 가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잘리는 게 이 세계의 규칙이었으니까요. 복순이 치매 연기를 시작하고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영이 외출한 빈 거실에서 순자가 복순에게 다가왔습니다. 두툼한 손으로 복순의 마른 손을 잡았어요. 마님. 순자의 작은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30년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님이 치매라고요? 그 며느리가 미친 거지. 복순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척하던 눈에 잠깐 진짜 눈빛이 돌아왔어요. 순자가 그 눈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치매가 아니라는 걸. 복순이 순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핏줄이 드러난 마른 손과 두툼한 손이 맞잡혔습니다. 순자야. 네, 마님.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순자의 보조개가 깊어졌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었어요. 마님,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빈 거실에 오후 햇살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날부터 가정부 김순자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치매를 연기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복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봤어요. 은백색 단발머리를 빗지 않았습니다. 한쪽으로 헝클어뜨렸어요. 등을 구부렸습니다. 곧게 펴고 살던 등을 의식적으로 굽혔어요. 처음엔 허리가 아팠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구부정한 자세가 습관이 됐어요. 눈에 초점을 풀었습니다. 또렷하던 검은 눈동자를 흐릿하게 만드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수십 번 연습했습니다. 입을 반쯤 벌리고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이고 같은 말을 2번, 3번 반복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밥 먹었나? 밥 먹었나? 지영이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복수는 그 연기를 했습니다. 지영은 처음엔 짜증을 냈어요. 또 그러세요? 아까도 드셨잖아요. 6개월이 지나자 짜증도 사라졌습니다. 무시로 바뀌었어요. 복순이 말을 걸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갔네. 지영이 전화로 언니 지수에게 말하는 걸 녹음기가 잡았어요. 시어머니 이제 사람도 못 알아봐. 나를 보고 누구세요 해. 복수는 그 녹음을 정민에게 보내며 웃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웃음이었어요. 연기가 먹히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거실 시계 뒤에 있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괴종 시계. 남편 태주가 결혼 10주년에 사준 시계였습니다. 지영은 촌스럽다며 버리라고 했지만 복순이 끝까지 지켰어요. 시계 뒷면에 검정 테이프로 소형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128기가 메모리 카드. 한 장으로 약 200시간을 녹음할 수 있었어요. 순자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지영이 미용실에 가는 시간에 카드를 교체했습니다. 교체하는 방법은 단순했어요. 시계를 닦는 척하며 뒷면에 카드를 빼고 새 카드를 넣었습니다. 연두색 앞치마 주머니에 카드를 넣고 퇴근할 때 정민에게 전달했어요. 정민은 매주 그 카드를 사무실에서 듣고 정리했습니다. 중요한 대화에 빨간 표시를 하고 날짜와 시간을 기록했어요.
5년 동안 메모리 카드가 쌓였습니다. 녹음 파일 2847개. 그중 형사 고소에 쓸 수 있는 핵심 녹음만 312개였어요. 1년 차, 지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관리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니까 위험해요. 복수는 흐릿한 눈으로 지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 고마워. 지영이 입꼬리를 올리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어요. 그날 밤 지영과 정호의 안방 대화를 녹음기가 잡았습니다. 정호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내일 다 옮기자. 지영 한꺼번에 옮기면 티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씩 빼. 정호 그래, 지영이가 알아서 해. 3억이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12개월.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복수는 통장을 빼앗긴 척하면서 정민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1년 차, 예금 3억 인출. 거래 내역 확보 부탁한다. 정민이 답장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폴더 3에 정리하겠습니다. 2년 차, 어머니, 보험 정리 좀 해드릴게요. 어머니 명의 보험이 3개나 있어서 비효율적이에요. 지영이 보험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복순 앞에 서류를 펼치고 빈칸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복순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진짜 떨린 게 아니었어요. 연기였습니다. 보험 3건 중 2건이 해약됐어요. 2억 3천만 원이 지영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순자가 그 장면을 부엌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툼한 손으로 행주를 쥔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 외출한 뒤 순자가 복순에게 다가왔어요. 마님, 저는 참을 수가 없어요. 큰 며느리가 마님 보험을. 복순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차가운 손이 두툼하고 따뜻한 손을 감쌌어요. 순자야, 아직이야. 마님, 2억이 아까운 게 아니야. 180억을 지키려면 2억은 믿기지. 순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실눈이 동그래졌습니다. 180억이요? 남편이 남긴 거야. 아무도 몰라. 정민이만 알고 있어.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님, 저는 마님 편입니다. 끝까지. 3년 차, 지수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지영이 언니 지수에게 전화한 내용이 녹음에 잡혔어요. 지영 언니 시어머니 명의로 서초에 오피스텔 2채 있는 거 알지? 지수 응, 시세 합해서 한 5억 되지? 지영 그거 우리 이름으로 넘기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치매니까 위임장만 있으면 되잖아. 지수 너네 시어머니 도장이랑 인감증명서만 있으면 내가 서류 만들어줄게. 지영 도장은 내가 갖고 있어.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해? 지수 내가 알아볼게. 서류만 맞추면 돼. 그 할머니가 뭘 알겠어. 지수는 위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접 서류를 제작했어요. 뾰족한 턱의 삼각형 얼굴로 서류를 들여다보며 코를 찡그리던 모습이 부동산 사무실 내부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기 하루 전 정민이 먼저 움직였어요. 오피스텔 2채에 가처분 신청을 걸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원천 차단한 거예요. 지수가 등기소에서 돌아왔을 때 서류가 반려된 걸 보고 전화기를 집어던졌습니다. 왜 안 돼? 서류 다 맞는데. 등기소 직원이 말했어요. 해당 부동산에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수는 그게 누구 짓인지 몰랐습니다. 며느리와 그 언니가 모르는 사이 정민은 위조 서류 원본의 사본까지 확보해뒀어요.
폴더 4에 추가됐습니다. 4년 차 악행이 일상이 된 해였어요. 지영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완전히 치매라고 믿었으니까요. 생활비 명목의 인출은 계속됐어요. 4년 차에 추가로 2억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해 지영과 정호 사이에서 결정적인 대화가 녹음됐습니다. 어느 저녁 안방 문이 닫힌 뒤 지영 여보, 시어머니 이제 진짜 요양원 보내자. 정호. 요양원? 지영 당연하지. 매일 밥 줘. 밥 줘하는 거 나만 힘든 거야? 요양원 넣으면 후견인 심사 통과하기 훨씬 쉬워. 정호 후견인 되면 뭐가 달라지는데? 지영 시어머니 재산 관리권이 우리한테 와. 예금이든 보험이든 오피스텔이든 후견인이 법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 정호. 그래, 지영이 말이 맞아. 그래, 지영이 말이 맞아. 22년 동안 아들이 한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리는 일까지도. 순자가 그 녹음을 듣고 울었습니다. 연두색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복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이 건조하고 또렷했어요. 깊게 팬 눈두덩 아래 검은 눈동자가 녹음기의 빨간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폴더에 넣어. 이게 결정타가 될 거야. 5년 차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민의 법률사무소 밤 10시 사무실에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넓은 나무 책상 위에 폴더 7개가 부채꼴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정민이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어머니, 전부 정리됐습니다. 하나씩 짚었습니다. 폴더 1 녹음 파일 2847개, 핵심 312개 분류 완료. 폴더 2 CCTV 영상 47건, 수면제 투입 장면 포함. 폴더 3 통장 거래 내역. 5년간 총 12억 3천만 원 횡령 증거. 폴더 4 위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 한지수 자필 포함. 폴더 5 서울대병원 인지능력 정상 판정서 20회분. 폴더 6 공증 유언장. 큰아들 부부 상속 완전 제외. 전 재산 둘째 및 사회단체 지정. 폴더 7 수면제 투입 증거. 약봉지 성분 분석서와 CCTV 교차 확인 보고서. 정민이 안경을 다시 쓰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뿔테 안경 너머로 또렷한 눈이 어머니의 눈과 똑같았어요. 어머니, 응, 충분합니다.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폴더 위에 마른 손을 올렸습니다. 핏줄이 드러난 손등이 부채꼴로 펼쳐진 증거들 위에 놓였어요. 5년이었습니다. 1826일. 매일 바보인 척하고 매일 삼키고 매일 기록했어요. 정민아, 내 어머니. 내일이면 형수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거야. 며칠 전에 계약한 걸 순자가 확인했어. 정민의 턱이 굳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후견인 서류를 낼 거야. 그게 그 사람들의 마지막 수순이야.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이 시작이야. 그때 전화할게. 복순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구부정한 연기의 흔적이 사라지고 162cm의 마른 몸이 꼿꼿하게 섰어요. 정민이 어머니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구부리고 다니던 그 등이 펴지는 걸 보는 건 아들에게도 처음이었어요. 어머니, 복순이 돌아봤습니다. 깊게 팬 눈 아래로 서리처럼 차갑고 또렷한 눈동자. 5년 동안 고생 많았다. 정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안경 너머로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생하신 건 어머니입니다. 복순이 문을 열고 나갔어요. 사무실 복도의 형광등 아래로 고든 등의 실루엣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서울대학교 병원 검사실 마지막 인지능력 검사였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김복수님 20번째 검사인데 매번 정상이세요. 언어 유창성, 기억력, 판단력 전부 또렷하시고요. 의사가 안경을 벗고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여쭤볼게요. 대체 왜 3개월마다 오시는 겁니까? 복순이 미소를 지었어요.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간 그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올라왔습니다. 보험이 필요해서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복수는 진료실을 나서며 결과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정상 판정서 20장, 3개월에 한 장씩 5년. 의사가 정상이라고 쓸 때마다 복수는 무기를 하나씩 장전하고 있었어요. 20발이 장전됐습니다. 이제 방아쇠만 남았어요.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11월이었어요. 창밖으로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하늘이 깊고 파랬습니다. 복수는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어요. 22년 동안의 습관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부엌으로 가서 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꺼진 천장에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거든요.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새벽. 이 부엌에서 밥을 짓는 마지막 아침.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는데 한 번도 고마워를 듣지 못한 부엌이었으니까요. 복수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낡은 회색 누빔 조끼, 헐렁한 꽃무늬 바지, 실내화, 치매 노인의 유니폼이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은백색 단발머리를 일부러 헝클어뜨렸어요. 등을 구부렸습니다. 눈에 초점을 풀었어요. 5년간 1826번 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만 달랐어요. 8시. 지영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갈색 웨이브 머리를 말끔히 손질하고 베이지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있었어요. 토트백을 어깨에 맸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당연했어요. 오늘 시어머니를 보내는 날이었으니까. 지영이 복순의 방으로 왔어요. 문을 열지 않고 노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었어요. 어머니, 오늘 좋은 데 가요. 짐 싸드릴게요. 복수는 침대에 앉아 멍하니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흐릿한 눈, 반쯤 벌어진 입, 한쪽으로 기울어진 고개. 어디 가? 공기 좋은데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어머니 좋아하실 거예요. 지영은 웃고 있었어요.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 웃음. 그러면서 복순의 짐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속옷 몇 벌을 꺼냈어요. 잠옷 한 벌, 양말 2켤레, 수건 하나. 22년간 이 집에서 산 사람의 짐이었습니다. 캐리어도 아니었어요. 여행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검정 비닐봉지 2개. 22년의 세월이 비닐봉지 2개에 담겼어요. 지영이 봉지를 묶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죠? 거기서 다 줘요. 복수는 비닐봉지를 바라봤어요. 깊게 팬 눈 아래로 흐릿한 척하는 눈동자가 검정 비닐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2년이 저 안에 있었어요. 새벽 4시 30분의 부엌도, 기름에 데인 손도, 야 밥이라는 이름도, 추석에 혼자 부친 전도, 아무도 하지 않은 고마워도, 전부 검정 비닐봉지 2개. 복순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차는 지영의 SUV였습니다.
복순을 접이식 휠체어에 앉히고 뒷좌석에 실었어요. 비닐봉지 2개는 트렁크에 던졌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 강남에서 강원도까지 약 3시간 거리였습니다. 지영이 운전하며 전화를 걸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차 안에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언니 나야. 오늘 입소시켜. 지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수고했다. 입소 확인서 나오면 바로 후견인 서류 접수하자. 매부한테도 얘기해놨어. 정우가 후견인으로 올라가면 예금이랑 오피스텔 정리 바로 시작할 수 있어. 오피스텔은 저번에 안 됐잖아. 가처분 때문에 그랬어. 후견인 되면 가처분 해제 신청할 수 있대. 그래. 그럼 빨리 하자. 응. 내일부터 서류 시작해. 지영이 전화를 끊고 핸들을 돌렸어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봤습니다. 복순이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돌리며 혼잣말했어요. 잔다. 그리고 볼륨을 올려 음악을 틀었습니다. 복순은 자고 있지 않았어요. 눈을 감은 채 차 안에 울리는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조끼 안주머니에 있는 작은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지막 녹음이었습니다. 2848번째. 강원도 산골. 요양원은 산 아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주차장에 차가 2대밖에 없었습니다. 현관 유리문에 금이 가 있었어요. 월 120만 원. 이 지역에서 가장 싼 요양원이었습니다. 22년 동안 12억 3천만 원을 빼앗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고른 요양원이 월 120만 원짜리였어요. 지영이 복순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현관을 지나 복도를 밀고 갔어요.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방은 4인실이었습니다. 좁은 침대 4개, 커튼 하나로 구분된 공간, 창밖으로 민둥산이 보였어요. 지영이 비닐봉지 2개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순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눈높이를 맞춘 척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공기 좋죠? 산도 보이고 편하게 지내세요. 날카로운 눈이 웃고 있었어요. 눈꼬리가 올라간 눈은 웃지 않았지만 입은 부드러웠습니다. 효부의 마지막 연기였어요. 복순도 연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연기. 고개를 천천히 들어 지영을 바라봤어요. 흐릿한 눈, 초점 없는 시선, 반쯤 벌어진 입. 지영아, 밥 줘. 그 한마디가 복순의 마지막 대사였어요. 5년간 수천 번 했던 연기의 마지막 장면. 지영이 일어섰습니다. 코트 먼지를 털 듯 무릎을 쓸었어요. 식사는 여기서 줘요, 어머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탔어요.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 건물을 한번 봤어요. 그리고 엔진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자갈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요양원 복도에 정적이 내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복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1분, 2분, 차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3분, 복순의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무릎 위에 축 늘어져 있던 마른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고개가 올라왔어요. 떨구고 있던 고개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눈이 달라졌어요. 5년간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에 검은 눈동자가 또렷하게 돌아왔습니다. 서리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 구부정하던 등이 펴졌어요. 척추가 하나씩 세워지듯 천천히, 완전히
162cm의 마른 몸이 휠체어 위에서 꼿꼿하게 섰습니다. 아니, 앉아 있었지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려간 입꼬리가 단호한 일직선이 됐어요. 5년이면 충분했어.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5년간 밥 줘 하던 흐느적거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건조하고 또박또박한 목소리. 진짜 김복순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끼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연락처에서 정민을 눌렀어요. 한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정민아. 네, 어머니. 시작하자. 전화 너머에서 의자 소리가 났어요. 정민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밤부터 움직이겠습니다. 세무서, 경찰, 단톡. 순서대로.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순이 전화를 끊었어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스스로의 두 다리로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요양원 3층 창문 너머로 산 아래 도로가 보였습니다. 지영의 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복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맑은 하늘이 깊고 파랬어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본 것과 같은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달라 보였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이 넓어 보였어요. 이제 내 차례다. 창문에 비친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백색 단발머리, 각진 광대뼈, 깊게 팬 눈, 5년간 숨기고 있던 진짜 김복순의 얼굴. 거울이 아니라 창문에서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복순이 전화를 끊고 정확히 8분 뒤 정민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세 묶음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봉투, 강남세무서 앞 세무신고 접수용. 두 번째 봉투, 서울중앙지검 앞 고소장. 세 번째 봉투, 서초경찰서 앞 고발장. 5년간 준비한 서류였어요. 정민이 뿔테 안경을 고쳤으며 사무실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세 곳 전부 접수해 주세요. 내일 아침 업무 시작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직원이 봉투를 들고 나갔어요. 정민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안경 너머 또렷한 눈이 어머니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시작합니다, 어머니.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10시 17분. 지영은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라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온 뒤로 기분이 좋았거든요. 갈색 웨이브 머리를 풀어 헤치고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젤레일한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2로 시작하는 서울 번호. 여보세요? 한지영 씨 되시죠? 네, 그런데요. 강남세무서 조사일과입니다. 한지영 씨 명의의 소득세 및 증여세 관련하여 세무조사가 결정되었습니다. 정식 통보서는 등기로 발송되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의 라테 잔을 든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요? 세무조사 통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보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어요. 젤레일한 손가락이 라테 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무조사? 5년 동안 시어머니 통장에서 빼돌린 돈.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씩 이체한 돈. 보험 해약금 2억 3천. 전부 지영의 계좌를 거쳐갔어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치매 노인의 돈이었으니까. 지영이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화면을 2번 잘못 눌렀습니다. 여보, 세무서에서 전화 왔어. 세무조사래. 전화 너머에서 정우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세무조사? 왜? 뭐 때문에? 몰라. 소득세, 증여세 어쩌고. 여보, 이거 시어머니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냐? 정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정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였어요. 잠깐, 나도 전화 왔어. 10시 43분. 정우는 회사 화장실 안에 서 있었어요. 둥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손수건으로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방금 받은 전화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박정호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인이 누구냐고요? 김복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정우는 전화기를 들고 3번 되물었어요. 우리 엄마가요? 김복순? 치매인데?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에 의하면 김복순님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지능력 검사 결과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수사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출석 일자와 장소만 안내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우가 화장실 세면대에 2 손을 짚었어요.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이 보였습니다. 앞이마가 벗겨진 머리, 땀에 젖은 이마, 풀린 넥타이, 작은 눈이 공포로 커져 있었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구김간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습니다. 손수건이 흠뻑 젖었어요. 정우가 지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도 전화 왔어. 뭐? 횡령으로 고소당했어. 고소인이 엄마야. 시어머니가 치매인데 인지능력 정상이래. 서울대병원에서 검사 받았다고. 전화 너머에서 지영의 숨소리가 멈췄어요. 3초?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가 인지장애라고 했잖아. 5년 전에 분명히. 나도 몰라. 그런데 고소장이 접수됐대. 진짜야. 지영이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카페 안에서 라테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젤레이란 손톱이 테이블을 톡톡톡 두드렸습니다. 습관이었어요. 초조할 때 나오는 버릇. 그날 밤 9시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실. 한지수는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보브컷 아래로 뾰족한 턱이 드러난 채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코를 찡그리며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유리문이 열렸어요. 경찰 4명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수 씨 되시죠? 지수가 의자에서 일어섰어요. 가늘고 각진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뭔 일이세요? 서초경찰서입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내밀었어요. 지수의 짙은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뭐? 사문서 위조? 뭔 소리야? 경찰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서류함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하나씩 꺼내 증거 봉투에 넣었어요. 직원 2명이 놀라서 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사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가 경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누가 고소한 거야? 고소인 대리인은 법무법인 정민,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지수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정민? 박정민?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집 작은 아들?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류함에서 한 폴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위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었어요. 지수의 자필이 들어간 서류. 지수의 뾰족한 턱이 떨렸습니다. 삼각형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년 전에 만든 서류였습니다. 서류만 맞추면 끝이야라고 했던 그 서류.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수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와중에 떨리는 손으로 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영아, 나 경찰 왔어. 압수수색 당하고 있어. 지영의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터졌어요. 뭐? 언니도 고소인이 그 집 작은 아들이래. 변호사인데 너네 시동생? 시동생이? 정민이가? 그래. 너네 시어머니가 정상이라면서 치매가 아니래. 전화 너머에서 지영의 숨소리가 가빨라졌어요. 언니, 그럼 나도 잡혀가는 거야? 몰라. 나부터 어떡해. 지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노트북을 증거물로 포장하고 있었어요. 지수는 자기 책상 위의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 자격증이 오늘 밤 안에 의미를 잃게 될 거라는 걸 지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정민이 가족 단체 카톡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용한 메시지였어요. 느낌표도 없고 이모티콘도 없었습니다. 첨부 파일 2개. 첫 번째 서울대학교병원 인지능력 검사 결과 김복순 20회분. 두 번째 공증 유언장 요약본. 그리고 한 줄. 형수님.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셨습니다. 한 번도. 단톡방이 폭발했습니다. 지영의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어요.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정상이라고? 그럼 5년 동안 뭐였던 거야? 정민 씨, 이거 조작 아니야? 정우의 메시지. 정민아, 이게 말이 돼? 엄마가 정상이라고? 정민은 답장을 하나만 보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3개월 간격으로 20회 검사했습니다. 전부 정상입니다. 5년간 전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수가 별도로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너네 시어머니가 정상이라며 5년 동안 연기했다며. 그럼 녹음기는? 시어머니가 녹음한 거야? 너네 시어머니가 뭘 녹음했는지 알아. 내가 서류 만든 것도 전부. 지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기를 든 손에 젤네일이 한 개 벗겨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완벽했던 손톱.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후 1시 지영이 차를 몰았습니다. 강원도를 향해 어제 시어머니를 맡긴 요양원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백미러에 비친 자기 얼굴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화장이 번져 있었어요. 눈밑이 검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치매가 아니었다고? 5년 동안 전부 듣고 있었다고? 녹음을 했다고? 머릿속에서 지난 5년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거실에서 한 말들, 안방에서 남편과 나눈 대화들, 전화로 언니에게 한 말들. 치매 노인이 뭘 알겠어. 이거 약에 섞어 넣어. 서류만 맞추면 돼. 전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지영의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급하게 잡았습니다. 오후 4시 12분. 강원도 산골 요양원. 지영이 차에서 내렸어요. 트렌치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현관을 밀고 들어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를 맡긴 3층 4인실.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 4개. 커튼. 창밖에 민둥산. 시어머니는 없었습니다. 비닐봉지 2개도 없었어요. 휠체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복도에서 다가왔습니다. 김복수님 보호자분이세요? 네.
시어머니 어디 갔어요? 어젯밤에 퇴소하셨어요. 보호자분이 오셔서 데려가셨는데요. 보호자? 누가요? 아드님이라고 하셨어요. 양복 입으신 분, 안경 쓰신 정민이었습니다. 지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복도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복도 끝에 빈 휠체어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어제 시어머니가 앉아있던 그 휠체어, 접혀 있지 않았습니다. 펼쳐진 채로 복도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마치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이 지영은 그 빈 휠체어를 바라봤어요. 바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거기 앉아있던 사람은 치매 노인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모든 걸 듣고 기록하고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영의 무릎이 꺾였어요. 복도 한가운데에 주저앉았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형광등만 깜빡이고 있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그 2주 동안 지영과 정호는 잠을 못 잤어요. 세무조사 통보서가 등기로 도착했습니다. 검찰 출석 요구서가 왔어요.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사건 내용을 들은 변호사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이 정도면 솔직히 방어가 어렵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2주 만에 달라져 있었어요. 젤네일은 3개가 벗겨졌고 갈색 웨이브 머리는 부스스했습니다. 눈밑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정우는 회사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소 사실이 인사팀에 통보되었거든요. 구김간 와이셔츠에 풀린 넥타이. 손수건은 항상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때 정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단톡이 아니었어요. 정우 개인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형,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강남 H호텔 연회장. 어머니 72세 생신잔치입니다. 형수님과 함께 참석해 주십시오. 정우가 지영에게 보여줬어요. 생신잔치? 지금 이 상황에? 지영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날카로운 눈이 핸드폰 화면을 훑쳤어요. 함정이야. 안 가면 돼. 정우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안 가면 더 불리해. 소송 중인데 가족 행사를 거부하면 법원에서 어떻게 보겠어? 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얇은 입술에 이빨 자국이 났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가도 지옥이고 안 가도 지옥이라는 걸. 토요일 오후 5시 강남 H호텔 3층 연회장. 크림색 벽지,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 흰 테이블보가 깔린 원형 테이블 6개. 정민이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에는 가까운 친척 몇 명과 남편 태주의 옛 동료 2명이 앉아 있었어요. 복순의 72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석이 비어 있었어요. 주인공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영과 정호가 연회장에 들어왔어요. 지영은 트렌치 코트를 벗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게. 정호는 넥타이를 고쳐 매고 왔지만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어요. 둘 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이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은 검정 블루투스 스피커. 지영의 눈이 그것에 멈췄어요.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5시 10분.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김복순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어요. 자기 2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감색 니트 스웨터에 흰 카라 셔츠, 검정 슬림 슬랙스에 단정한 가죽 구두, 은백색 단발머리가 깔끔하게 빗겨져 귀 뒤로 넘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은색 귀걸이가 샹들리에 빛에 반짝였어요. 등이 곧았습니다. 턱이 살짝 들려 있었어요. 깊게 팬 눈 아래로 짙은 갈색 눈동자가 연회장을 한 바퀴 훑쳤습니다. 설이, 그 눈빛은 설이 같았어요.
지영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 복순이 지영을 바라봤어요. 정면으로 또렷한 눈이 며느리의 눈을 관통했습니다. 지영아. 목소리가 낮고 또박또박했어요. 5년간 밥줘 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인사하네. 지영의 입이 벌어졌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순이 상석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또렷했습니다.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마른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민이 복순의 오른쪽에 앉아 있었어요. 뿔테 안경 너머로 형과 형수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연회장이 조용했어요. 친척들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은 내 72번째 생일이야. 복순이 테이블 위에 블루투스 스피커를 가리켰어요. 그 전에 들어볼 것이 있어. 지영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민이 핸드폰을 조작했어요. 스피커가 연결됐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연회장에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영의 목소리였어요. 이거 약에 섞어 넣어. 한 달만 더 먹이면 완전히 멍해져.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고개가 일제히 스피커를 향했어요. 남편 태주의 옛 동료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백지장이 됐습니다. 그게 지영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스피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녹음이 이어졌어요.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내일 다 옮기자. 그리고 지영의 목소리가 뒤따랐어요. 한꺼번에 옮기면 티나.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500씩 빼. 정우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손수건을 꺼낼 틈도 없었어요. 셔츠 목 부분이 땀에 젖어 색이 변했습니다. 둥근 얼굴에 작은 눈이 처음으로 크게 떠졌어요. 공포였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게 오해야. 복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팬 눈 아래로 서리 같은 눈동자가 아들을 관통했어요. 22년이 오해였니? 물음표가 없었습니다.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선고였습니다. 정우의 입이 다물렸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녹음. 지영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언니, 시어머니 명의로 서초에 오피스텔 2채 있는 거 알지? 그거 우리 이름으로 넘기고 싶은데. 그리고 지수의 목소리. 너네 시어머니 치매잖아. 서류만 맞추면 끝이야. 도장은 손잡고 찍어. 연회장 구석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친척 한 명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지영이 의자에서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진 거였습니다. 트렌치코트 자락이 의자 아래로 흘러내렸어요. 젤레이란 손이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지만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벗겨진 네일 3개. 금이 간 나머지 네일. 2주 전까지 완벽했던 손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정민이 스피커 대신 프로젝터를 켰어요. 연회장 벽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날짜와 시간이 왼쪽 하단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지영이 복순의 팔을 잡고 복도를 끌고 가고 있었어요. 복순이 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터져 나왔어요. 빨리 안 움직여. 이 할머니가 진짜. 영상 속 지영이 복순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복순이 비틀거렸어요. 연회장에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남편 태주의 옛 동료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이 흰 테이블보 위에 떨어졌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손수건은 주머니 안에 있었지만 꺼낼 수 없었어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터가 꺼졌어요. 스피커가 멈췄습니다. 연회장에 정적이 내렸어요. 복순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백색 단발머리가 샹들리에 빛을 받았어요. 각진 광대뼈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깊게 팬 눈 아래로 짙은 갈색 눈동자가 며느리를 내려다봤어요. 자연스럽게 내려간 입꼬리가 일직선으로 다물려 있었습니다. 복순이 양손을 흰 테이블보 위에 짚고 살짝 앞으로 기울었어요. 핏줄이 드러난 마른 손이 테이블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낮지만 연회장 구석구석에 닿는 목소리였습니다. 큰아들 박정우와 며느리 한지영은 상속에서 완전히 제외합니다. 지영의 고개가 올라왔어요. 주저앉은 의자에서 고개만 들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니, 그건... 복순이 시선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정면으로 바라본 채 말을 이었습니다. 횡령한 12억 3천만 원은 민사소송으로 전액 환수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작은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한지수의 부동산 위조 매매 건은 형사고발이 진행 중입니다. 복순이 숨을 한 번 쉬었어요. 연회장에 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복순이 몸을 일으켰어요. 테이블에서 손을 뗐습니다. 등이 곧게 섰어요. 너희가 몰랐던 게 있어. 연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내 이름으로 남긴 것이 있어. 강남 빌딩 2채.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시가 180억. 정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수건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전부 내 이름이야. 복순이 한마디씩 끊어 말했어요. 한 번도 너희 것이었던 적 없어. 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샹들리에가 내려쬐는 하얀 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복순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무너져 있었어요. 지영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정우는 이마가 테이블에 거의 닿을 만큼 구부려져 있었어요. 흰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민을 바라봤어요. 정민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안경 너머 충혈된 눈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순이 연회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구두 소리가 조용한 연회장에 울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등이 곧았어요. 은백색 머리카락이 샹들리에 빛에 마지막으로 반짝였습니다. 연회장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히고 10초쯤 지났을 때 지영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만 들썩였어요. 정우는 테이블에 이마를 대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셔츠 등 부분이 땀에 젖어 짙게 변해 있었어요. 친척 하나가 정우에게 다가왔어요. 남편 태주의 옛 동료였습니다. 정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 시각 연회장 박복도 복순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민이 옆에 서 있었어요.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순이 들어가면서 정민에게 말했어요. 정민아, 내 어머니. 끝난 거니? 정민이 안경을 벗고 눈을 닦았어요. 충혈된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형사 절차는 아직 남았습니다. 민사도 6개월에서 1년 걸릴 겁니다. 아니,
복순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그게 아니라 마른 손이 버튼에서 내려왔습니다. 엄마가 할 일은 끝난 거니? 정민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스테인리스 문에 복순의 얼굴이 비쳤어요. 은백색 단발, 각진 광대뼈, 깊게 팬 눈, 서리 같던 눈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눈에 처음으로 피로가 보였어요. 5년이었습니다. 1826일, 무거운 갑옷을 벗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칠순잔치가 끝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 달이면 긴 시간 같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어요. 먼저 지수였습니다. 칠순잔치 이틀 뒤 서초경찰서에서 체포됐어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 보석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 거였어요. 재판은 한 달 만에 결심 공판까지 갔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위조 위임장에 찍힌 지수의 지문. 정민이 3년 전에 걸어둔 가처분 기록. 복순의 공증 유언장에 명시된 제3자 처분 행위 일체 무효 조항. 검사가 구형할 때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법정에서 보브컷 아래로 뾰족한 턱만 보였습니다. 징역 3년. 공인중개사 자격 영구 박탈. 지수의 사무실은 폐업했어요. 벽에 걸려있던 자격증 액자는 직원이 치웠습니다.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다음은 며느리였습니다.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5년간 시어머니 통장에서 이체받은 금액. 생활비 명목 매달 500만 원, 60개월 3억 원. 보험 해약금 2억 3천. 기타 인출 합산 총 12억 3천만 원. 소득세 미신고. 증여세 미신고. 탈세액 3억 2천만 원. 추징금과 벌금이 합쳐서 4억 8천이 나왔습니다. 4억 8천은 지영이 가진 전 재산보다 많았어요. 같은 달 민사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횡령 12억 3천만 원 전액 배상 판결. 지영은 법정에서 울었어요. 갈색 웨이브 머리를 잡아주며 그건 생활비였어요. 생활비라고 했습니다. 판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인지장애를 이용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재산을 이전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인지장애를 이용한 게 아니라 치매를 이용한 거였어요. 복순이 정상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횡령의 고의성을 더 강하게 입증했습니다. 며느리가 빌려온 칼로 자기 목을 벤 셈이었어요. 그리고 정호였습니다. 횡령 공범으로 기소됐어요.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아냈어. 다 옮기자라는 녹음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어요. 인사팀에 형사 기소 사실이 통보된 날 해고, 예고가 나왔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형식이었어요. 이미 결정된 뒤였습니다. 정호는 짐을 박스 2개에 담아 나왔어요. 15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그날 밤 정호가 지영에게 말했어요. 이혼하자. 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다 끝났어. 나도 끝이고 너도 끝이야. 지영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이 꼴이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엄마 통장 비번 빼오라고 했잖아. 아니야. 내가 먼저 말했어. 뭐? 2847개 녹음 중에 다 있어. 나도 너도. 지영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2847개라는 숫자가 목을 눌렀어요. 이혼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위자료는 없었어요.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복순이 사는 아파트 현관 앞 인터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갈색 웨이브 머리가 부스스했어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트렌치코트가 아니었어요. 얇은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젤네일은 전부 사라져 있었어요. 맨손이었습니다.
지영이 인터폰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복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무릎 꿇을게요. 어머니. 화면 속에서 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파트 복도 바닥에, 타일 위에 양손을 모으고 카메라를 올려다봤어요. 날카롭던 눈꼬리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얇은 입술이 벌름거렸어요. 제발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복수는 인터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은백색 단발머리, 깊게 팬 눈, 각진 광대뼈, 자연스럽게 내려간 입꼬리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5초, 10초, 15초,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22년 동안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어요. 나는 매일 무릎을 꿇었어. 인터폰 화면 속 지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밥을 해도 무릎을 꿇었고, 빨래를 해도 무릎을 꿇었고, 아파도 무릎을 꿇었어. 복순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한 번도 고마워를 못 들었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인터폰을 껐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복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현관 밖에서 지영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복수는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같은 현관 앞. 이번에는 정오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아들이 서 있었어요. 달라져 있었습니다. 와이셔츠가 아니었어요. 후드티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벗겨진 이마 아래 작은 눈이 부어 있었어요. 손수건은 없었습니다.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엄마, 잘못했어. 복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줘.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인터폰 카메라에 거의 닿을 만큼.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순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이 복순의 귀에 닿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순이 입을 열었어요. 정우야. 네, 엄마. 내가 잘못한 건 복순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돈을 훔친 게 아니야.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속 작은 눈이 젖어 있었어요. 엄마를 사람 취급 안 한 거야. 정우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22년 동안 나는 밥이었어.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 복순이 숨을 한 번 쉬었습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어. 인터폰을 껐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두 번째 문이 닫혔어요. 복순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차를 내와 테이블에 놓았어요. 아무 말 없이 복순이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순자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마님, 괜찮으세요? 복순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초. 괜찮아.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22년을 울었으니까. 복순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핏줄이 드러난 마른 손이 찻잔을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남 빌딩 1층. 원래 임대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 카페가 들어섰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15평짜리, 나무 테이블 4개, 창가 자리 2개, 카운터 하나. 간판은 복순이 직접 골랐어요. 복순이네. 진한 갈색 나무 간판에 크림색 글씨.
간판 업체 직원이 물었습니다. 상호명이 복순이네요? 이름 맞으세요? 네. 제 이름이에요. 복순은 그때 처음으로 웃었어요. 자연스럽게 내려간 입꼬리가 올라간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복순은 카페 문을 열고 나와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복순이네. 은백색 단발머리가 아침 햇살을 받았습니다. 감색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깊게 팬 눈 아래로 짙은 갈색 눈동자가 간판 글씨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매일 읽었어요. 매일 새로웠습니다. 72년을 살면서 내 이름이 어딘가에 적혀 있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22년 동안 야 밥이었어요. 5년 동안 치매 할머니였어요. 이제는 복순이네 사장님이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했어요. 단골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는 노부부, 점심에 오는 직장인 둘, 오후에 오는 동네 할머니. 크게 돈을 벌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충분했습니다. 이 카페는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토요일마다 정민이 왔어요. 아내와 아이 둘을 데리고 손주가 카페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복순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깊게 팬 눈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162cm의 마른 몸이었지만 손주를 안을 힘은 있었습니다. 우리 지우 왔어? 할머니, 이 가게 이름이 할머니 이름이야? 응, 할머니 이름이야. 왜 가게 이름이 할머니 이름이야? 복순이 손주의 머리를 쓸어넘겼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이 어딘가에 적혀 있으니까. 손주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7살이니까 당연했습니다. 정민이 카운터에서 아메리카노를 내리며 말했어요. 뿔테 안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에 빌딩 관리 보고서 보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별 말씀을요. 정민의 아내가 케이크를 잘라 접시에 놓았어요. 순자가 그 접시를 손주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연두색 앞치마를 두른 순자가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어요. 마님, 토요일이 제일 바빠요. 지우가 초콜릿 케이크를 3조각이나 먹어요. 복순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야. 네. 나 이제 마님 말고 복순 씨라고 불러. 순자가 멈칫했어요. 보조개가 깊게 팬 얼굴이 어리둥절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30년 됐어. 순자가 웃었어요. 복순 씨라. 입에 안 붙는데요. 붙여. 네, 복순 씨. 둘 다 웃었습니다. 카페 안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30년 동안 마님이었던 사람이 복순 씨가 됐습니다. 22년 동안 야 밥이었던 사람이 복순이네 사장님이 됐어요. 이름이 돌아오는데 2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가끔 카페 카운터 아래 작은 모니터가 있었어요. CCTV 화면이었습니다. 카페 정면과 빌딩 입구를 비추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거기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후드티에 운동화, 벗겨진 이마, 구겨진 비닐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정호였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빌딩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순이네. 한참을 서 있었어요. 5분, 10분,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매번 그랬어요. 서고 올려다보고 돌아갔어요.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CCTV로 그걸 봤어요. 카운터 아래 작은 화면에 아들이 서 있는 걸. 순자가 물었습니다. 복순 씨 또 왔어요. 복수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핏줄이 드러난 마른 손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알아. 그것만 말했어요.
화면 속에서 정우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구겨진 비닐봉지가 바람에 바스락거렸어요. 복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뒷모습이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리 같은 눈은 아니었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이었어요. 아들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한편 서울 외곽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끝나고 주방에서 설거지가 한창이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그릇을 씻는 사람이 있었어요. 갈색 머리를 뒤로 묶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었어요. 웨이브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묶은 머리가 고무줄로 대충 잡혀 있었어요. 기름때가 묻은 그릇을 하나씩 씻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적셨어요. 22년 전 시어머니가 이 집에서 매일 했던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한 번도 고마워를 듣지 못한 부엌. 지영은 그 부엌에 서 있지 않았어요. 식당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시급 1만 1,400원. 누구도 고마워를 말해주지 않는 주방이었어요. 같은 설거지였습니다. 같은 침묵이었어요. 저녁, 카페 문을 닫는 시간. 복순이 의자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순자가 카운터를 정리했습니다. 조명을 끄기 전에 복순이 카페 한가운데 섰어요. 나무 테이블 4개, 창가 자리에 작은 화분, 카운터 위에 메뉴판,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정민 가족 사진,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간판. 안쪽에서 보면 글씨가 거꾸로 보였어요. 하지만 복순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복순이네. 복순이 창 앞에 섰어요. 은백색 단발머리가 카페 조명을 받았습니다. 각진 광대뼈에 부드러운 그림자가 졌어요. 순자가 코트를 입으며 물었습니다. 복순 씨, 뭐 봐요? 간판. 매일 봐요, 그 간판. 매일 새로워. 순자가 웃으며 나갔어요. 내일 봐요, 복순 씨. 그래. 내일 보자. 문이 닫혔습니다. 복순 혼자 카페에 서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22년은 참았어요. 5년은 준비했습니다. 1년은 되찾았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용서 안 하시냐고. 대답합니다. 용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아직 그 사람들에게서 진심을 본 적이 없다고. 카페 간판에 복순이네라고 적혀 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이름이 어딘가에 적혀 있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세요.